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돈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좀 집착적인 면도 있어서 곤란할 때가 있긴 한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있어도 안 쓰고 막 이런 짠순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랑 너무너무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인간이랑 눈이 맞아버려서 두고두고 고생했던 그 얘기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어요. 그 시절 저는 솔직히 배는다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나름 부유했고 부모님은 늘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불렸고 저는 딱히 부족한 게 없는 아이였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그 특유의 현 냄새가 좋았고 활 긋는 순간 울리는 떨림이 너무 좋았고 매끄럽게 악기 턱받침에 턱을 올리고 있는 제 모습도 괜히 그럴싸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가게 돼도 악기를 전공해야겠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게 된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런 멋있는 꿈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가 IMF였어요.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빚은 눈덩이처럼 굴러오고 회사는 하나둘 무너지고 평생 직장이 될 줄 알았던 곳에서 잘리고 나라 경제가 바닥을 기어다니던 때였잖아요. 우리 집도 그 풍파를 그대로 맞아버린 거였습니다. 제가 부도라는 게 뭔지도 몰랐던 나이였는데 집안 분위기만으로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절정이 언젠지 아세요? 집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도 등골이 좀 서늘해질 거예요. 집문이며 가구며 하나하나 빨간색이 덕지덕지 붙는 걸 보면서 저 어린애가 도대체 뭘 느꼈겠습니까? 그때는 부모님도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아니 이걸 왜 우리 집에 묻혀요? 제발, 제발 하루만 더 기다려줘요. 지금 이걸 다 가져가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저희 차라서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애들도 다 있는데 젠장, 젠장 좀 그만 붙이라니까요. 애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무너지시는 걸 처음 봐서 그냥 덜덜 떨고만 있었는데요. 딱지 붙이러 온 사람들이 제 바이올린에도 그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그 바이올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엉엉 울어버렸어요. 어린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내 걸 뺏어가는데? 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어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릴수록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하잖아요. 그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정말 컸던 겁니다. 아버지의 빚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있었고 결국 저희 집은 파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당연히 악기를 다시 배울 수도 없었죠. 꿈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깨달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릴 땐 그저 좋아서 연주했던 바이올린이었지만 결국 돈이 없으니까 제 손에서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 다시는 돈 때문에 소중한 걸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무새가 되었습니다. 말끝마다 돈돈했고 돈 얘기하면 눈빛부터 달라진다고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는데 저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너희는 모르지? 돈이 없으면 뭘 잃는지. 그런 심정이었다니까요.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불행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건 그 와중에도 우리 아버지는 쓰러지질 않으셨다는 겁니다. 부도를 맞고 큰 빚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다시 일어서겠다는 목표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사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호칭이 사라지고 생활 수준도 180도 뒤바뀌었는데도 비관하시지도 않았어요. 우울해하시지도 않았고요. 자식들 공부는 제대로 시켜야 한다. 이게 아버지의 좌우명이었어요.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자리가 없어서
처음에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을 하셨고 엄마는 신문을 판매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면서도 저도 더 일을 악물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도 다시 올라가려고 버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정말로 다시 일어서고 싶어 하셨거든요. 딱 봐도 그게 느껴졌어요. 결국 아버지는 지인의 소개로 작은 회사에 들어가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다시 미소라는 게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배달통 들고 뛰어다니던 시절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죠. 하루벌이로 사는 느낌에서 조금은 안정된 생활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가족도 조금씩 사람 사는 꼴을 다시 갖춰가기 시작했죠. 사람 사는 꼴 갖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생활이었어요. 말 그대로 숨만 좀 쉬게 된 거지 제가 학원 하나 다닐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 아르바이트 해야 해서 학원 다닐 시간조차 없었지만요. 학교 끝나면 바로 알바 가고 쉬는 날도 거의 없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날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학원 하나 안 다녔지만 나름 이름은 알려진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땐 저 자신이 진짜 대견하더라고요. 대학을 다니는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수업을 땡땡이 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저녁에 술 먹고 과팅하고 하면서 자체 휴강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무조건 출석해서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쉬면 꼭 저한테 연락했어요. 예진아, 오늘 수업 들을 거 나 필기 좀 보여주면 안 돼? 나 지금 숙취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자체 휴강 좀 해야겠어. 그래? 근데 술 좀 적당히 마셔. 내가 맨날 네 덕에 A뿔 받잖아. 너무 고마워서 어떡해? 이 싸가지 없고 믿음직스러운 년. 고맙다. 사실 공부는 학생의 본분이잖아요. 평범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학점을 잘 받아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장학금을 받아야 우리 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도서관이랑 강의실만 오가는 생활을 했어요. 누가 보면 재미없다고 하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생존이었죠. 대학에 가서도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방학이라고 쉬는 게 아니고 방학은 오히려 더 바쁘더라고요. 대학 이름이 조금 더 좋았다면 과외를 하면서 돈을 더 벌 수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나온 대학이 과외 시장에서 그렇게 경쟁력 있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했던 건 조금 아쉽긴 했어요. 과외 알바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훨씬 잘 벌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사 알바, 카페 오픈, 편의점까지 없는 시간 다 쪼개서 일하다 보니까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한 뒤 교수님들은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추천하셨지만 저는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던 사람이라 바로 회사에 취직했어요. 부모님 생각하면 더 이상 공부해서 빚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대기업에 떡하니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빈번히 실패를 했고 계속 떨어지니까 멘탈도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 취업을 하겠답시고 더 시간을 버릴 수 없어서 적당히 타협해서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일단 들어가고 보자 이런 심정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저랑 취향이 정반대인 대리님이었어요. 저는 명품 브랜드 같은 걸 잘 몰라서 처음엔 그냥 옷 잘 입는 사람인가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회사 사람들 내에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느 날 여직원들이 제 자리 근처에서 수군거리면서 말했어요. 예진 씨도 알죠? 옆 부서의 강 대리님이요. 예진 씨가 봐도 좀 심상치 않잖아요? 누구신진 아는데 그분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에이, 예진 씨는 그런데 관심 없으시다니까. 명품이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번 그러는 거면 모르겠는데 입으시는 거 엄마 다 진짜라니까요. 아, 그래서 그렇게 번쩍번쩍했구나. 저는 그냥 옷 좋아하는 분인 줄 알았죠. 그니까요. 아무리 봐도 한따까리 하는 집안 도련님 같아. 에이, 내가 남친만 없어도 한번 들이대는 건데.
그런 가십에 오르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냥 저랑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만약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해도 중소기업 월급이야 뻔한데 너무 사치스러운 사람이구나 싶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계기가 됐나 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재벌집 아들 뺨 때리고 내 뺨을 때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하면서 시작되는 그 클리셰요. 관심 한 번을 안 줬더니 오히려 제 관심을 받고 싶어서 제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막 부담스럽진 않았지만 은근히 티가 났어요. 점심 먹으러 일어나면 따라오는 느낌, 커피 사러 가면 어느새 뒤에 서 있는 그런 그림자 같은 존재감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 그 대리님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도 나 좋다는 사람 막아낼 재간이 없는 타입이라 결국 정말 대리님과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 자체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연애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죠. 남편의 집안은 소문대로 정말 돈이 많은 집안이라는 걸요. 일찍부터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시댁은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말 그대로 돈이 넉넉한 집안이었어요. 직원들은 신데렐라와 왕자님의 연애라며 저를 질투하기도 했고 몇몇은 저에게 저런 사치스러운 남자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걱정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나름 마음이 잘 맞아서 결국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문 앞에 서게 된 셈이었어요.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솔직히 좀 긴장했어요. 돈 많다는 집안에 인사드리는 거라 아무래도 분위기 맞춰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막상 현관 들어서자마자 시아버님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생활력 강해 보이네. 요즘 보기 힘들어 하고 아주 대뜸 칭찬부터 하시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호평에 저는 어버버 아버님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요 라고 했죠. 그런데 시부님은 제 말은 스쳐 지나가듯 흘려버리고 바로 남편 얘기로 들어가셨어요. 시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은 어려서부터 세상 물정 모르고 도련님처럼 컸다고. 집안이 워낙 여유로우니까 뭐 부족한 게 있을 리도 없었고 고등학생 땐 아예 게임에 미쳐서 살았대요. 밖은 안 나가고 용돈만 생기면 몽땅 게임에 박아버리고 밤새도록 방 안에서 모니터만 붙들고 살고 그러니까 시부님이 그걸 보면서 진짜 조마조마했대요. 이러다 애가 망가지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결국 시부님이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인 회사에 낙하산으로 꽂아버린 거죠. 네, 저희 회사요. 그날 저는 속으로 결국 소문이 진짜였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남편이 능력 없이 붙어 있는 게 신기하다고 100% 낙하산 아니냐고 수근거리던 말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헛소문이라고 넘겼는데 본인이 아버지 입으로 낙하산 맞습니다. 선언해버린 셈인 거죠.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래도 솔직하네 싶은 이상한 감정이 겹쳤어요. 그리고 웃긴 건 남편 본인은 이런 소문에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을 아예 안 써요. 월급 받으면 전부 사치에 쓰고 부족하면 시부모님 카드 꺼내 들고 연애할 때는 그냥 부잣집 아들 특징이라고 넘겼는데 결혼을 앞두니 이게 아주 큰 문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결혼하면 사람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가정을 꾸리면 책임감이 생긴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몇 번씩 이제는 우리 둘이 버는 월급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신혼집도 시댁에서 해주셨으니까 대출이 없어 부담도 없고 두 사람 월급으로 충분히 살겠지 싶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작이 참 좋다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역시 그건 착각이었죠. 생활비가 통장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분명 남편한테 각자 통장에 생활비를 넣자고 말을 해뒀는데 첫 달에도 안 넣고 둘째 달에도 안 넣고 저는 처음엔 까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셋째 달에도 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까 결국 물어봤습니다. 여보, 생활비 왜 안 넣어? 내가 계좌번호 알려줬잖아. 응? 아니, 그게 진심이었어?
내 월급은 내가 쓰려고 버는 거잖아. 그걸 왜 넣어? 아니, 그럼 우리 생활비는 땅 파면 나와? 우리 공과금도 나가고 보험도 있고 식비도 있고 지금 세 달째 내 돈으로만 내고 있단 말이야. 아, 그걸 다 우리가 내야 한다고? 집에선 한 번도 내본 적 없는데. 그럼 내가 얼마나 넣어야 되는데? 아유, 당신 진짜 도련님이다. 대가 150만 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해. 나머지는 당신 용돈으로 써도 돼. 150? 내 월급이 얼마 된다고 절반 넘게 내라고 해.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저는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도련님에게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집에서 다 내주고 다 처리해주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돈은 자기가 다 쓰고 살았을 테니 말이죠. 저축도 해야 하고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까 생각보다 들어갈 돈이 많아. 당신이 처음부터 하기엔 어려울 테니까 당신은 돈만 내. 일단은 내가 관리할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저를 잠깐 힐끗 쳐다보는데 눈빛이 뭔가 아주 수상쩍더라고요.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봐. 처가 쪽이 좀 어렵잖아. 거기 보낼 돈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표정이 콱 굳더라고요. 뭐? 지금 우리 집 얘기를 왜 해? 내가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했겠지. 통장 내역 다 보여줄게. 봐. 제가 세 달 동안 혼자 냈던 금액, 나간 금액 다 확인하라고 통장 내역 하나하나 보여주는데도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하고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이딴 말을 하죠. 아무튼 150이나 내면 내가 사고 싶은 걸 못 산다니까.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 부모님 카드 긁어야 돼. 제가 결혼할 때 남편에게 분명 말했거든요. 시부모님 카드 돌려드리고 와. 결혼은 독립이니까 이제 우리 둘 돈으로 살자.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님 카드 2장을 싹 반납하고 왔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안심했죠. 그래도 결혼할 마음가짐은 있구나. 네, 그 생각도 아주 잠깐이었어요. 왜냐면 생활비 내라고 하니까 이 인간이 그 카드 반납한 걸 후회하고 제 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진짜. 그때 왜 당신 말 듣고 카드를 반납했지? 지금 너무 불편하다고. 그거 쓰면 편한데. 아니,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돈으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 몰라. 난 그게 너무 불편해. 솔직히 당신 말 듣고 괜히 돌려드렸어. 저는 그냥 황당해서 말문이 턱 막혔어요. 아니, 카드를 반납한 게 왜 제 탓이에요? 결혼하면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는 건 상식 아니냐고요. 그래도 저는 일단 남편을 다독였어요. 여보, 결혼했으면 독립하는 게 맞아. 우리 둘이 벌어서 우리 둘이 쓰는 거야. 조금 불편해도 적응해야지. 그런데 이 인간의 씀씀이는 줄어들 생각이 없어요. 카드를 반납했는데 카드값이 계속 나오고 금액도 장난 아니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매번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또 카드값이 이만큼 나왔어. 우리 지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건 몰라? 아, 몰라.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신용카드를 싹 잘라버리고 체크카드를 하나 쥐어줬어요. 이제 이것만 써. 있는 만큼만 써. 이게 얼마나 정상적인 이야기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체크카드를 며칠 쓰더니 갑자기 한밤중에 보란듯이 씩씩대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와, 이거 이제는 승인도 안 나. 나 이런 적은 처음이야.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아니, 가난하다니? 우리 절대 가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계획을 세우자니까? 당신이 정도를 모르고 쓰니까 내가 무서워서 그래. 당신도 좀 가닥이 잡히면 그땐 나도 손 안 대겠다니까? 몰라. 나 체크카드 너무 싫어. 저는 그때 진짜 이 인간이 몇 살인지 헷갈렸어요. 30 넘은 성인이 맞긴 한가? 아니면 제가 지금 애 키우는 건가?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당신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진짜 이건 심하다. 그 뒤로 돈 얘기만 나오면 바로 싸움이 붙기 시작했어요. 외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집 앞에 있는 돼지갈비집에서 밥을 먹자고 했는데 남편은 강남에 소갈비찜 잘하는 집이 있다면서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그런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월급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라 그만큼 쓸 돈은 남지 않았다고 100번 1000번 설명을 해도 남편은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먹을 수 없냐고 징징거리는 거죠. 이쯤 되면 그냥 도련님이 아니라 철없는 아기 대접을 원하는 거 아니냐 싶었어요. 성격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맞춰진다고들 하지만 소비 습관은 절대 안 맞춰져요. 이건 그냥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교육과 돈맛이 만든 고질병이더라고요. 남편은 어느 순간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전부 못 사니까 우울증 올 것 같아. 진짜야. 그 말 듣는데 저는 진짜 허허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아, 세상을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이런 고민이 고민이라고 입 밖에 나오는 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치 한 번 하지 않고도 건강히 잘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명품을 사고 못 사서 우울증이 온다니 이쯤 되면 현실 감각이 어느 행성까지 가 있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회의감에 미치겠는데 그런 와중에 시부는 오히려 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못 믿어온 아들 꽉 잡고 사는 것 같아서 믿음직스럽고요. 그래서 남편이 카드 달라고 해도 시부가 그걸 막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시부모님이 다 제 편이셨으면 좀 편했을 건데요. 시부랑 다르게 시모는 아예 저를 대놓고 싫어했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요즘 말라가는 거 좀 봐. 너 얼마나 구박하면 사람이 저렇게 말라? 어머님, 제가 구박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길래 고쳐주려고 했던 거예요. 뭐라고? 그럼 너는 우리 아들이 지금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거니? 너 그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저는 멍해졌어요. 아니, 제가 언제 가정교육을 운운했나요? 그냥 남편이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을 뿐인데 시모 귀에는 그게 다 우리 아들 욕으로 들렸나 봐요. 하긴 시부 같은 분이 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오냐오냐 컸나 했더니만 시모가 옆에서 다 받아줬던 거죠. 솔직히 말해서 돈 문제만 아니면 우리 부부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애정은 있었고 일상적인 대화나 데이트 같은 건 잘 맞았거든요. 근데 돈 얘기만 나오면 둘 다 눈이 돌았어요. 고집이 쌍으로 센 데다가 소비 가치관이 완전 정반대니까 한쪽이 조금이라도 양보 안 하면 바로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의 시발점은 늘 똑같았어요. 남편이 무언가를 사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남편이 쇼핑백을 들고 현관문을 열면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남편은 제 얼굴 표정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고 진짜 자동반사처럼 싸움이 시작됐어요. 물론 이 인간이 매일같이 뭘 사들고 오는 건 아니었고 주기가 있긴 했어요. 바로 월급날. 월급만 들어오면 그날로 탕진하는 게 루틴인 거예요. 월급날이면 슬슬 긴장돼서 퇴근길에 속이 쓰리기까지 했죠. 오늘은 제발 조용히 들어오면 안 되나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월급을 다 쓰고 모자라면 저 몰래 시모한테 용돈을 받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당신 지금 시어머니한테 용돈 받아서 쓴다고? 아,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냥 조금씩만 받았어. 당신이 잔소리를 너무 하니까. 잔소리? 그럼 당신이 소비 습관 고치면 잔소리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때 저는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 결혼에서 경제적 독립이라는 건 꿈이었나 싶었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절망하던 그 시기에 남편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부터 월급날에 뭘 잔뜩 사들고 오는 일이 확 줄었어요. 처음엔 바쁘게 일하다 그냥 시간이 없었나 싶었는데 그게 계속됐어요. 한 달, 두 달. 저는 슬슬 기대를 하기 시작했죠. 드디어 철이 들었나? 내가 고친 건가? 진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나 원래 안 믿었는데 그래도 내가 해냈나? 이런 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망이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여보, 요즘 소비 많이 줄었더라. 당신이 노력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고마워. 오, 그냥 당신이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어서 고치려고 노력 중이야. 아유, 당신이 고집을 안 꺾으니까 내가 바뀌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심장이 탁 내려앉았어요. 감동이 밀려와서 남편을 꽉 안아줬다니까요. 이 인간이 처음으로 굽히고 들어와서 고치겠다고 말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조금 풀었어요. 남편 좋아하는 음식 더 해주고, 남편 취향에 맞는 옷도 선물해주고, 명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디자인이나 색깔은 남편이 좋아하는 걸로 골라줬어요. 남편은 제가 사준 옷이 썩 맘에 들지는 않는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옷장에 잘 넣어두고 가끔은 입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서로 맞춰가고 서로 노력하고 그렇게 돈독해졌어요. 그렇게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처음엔 기뻐했어요. 민망할 정도로 배를 쓰다듬고 아이 태명도 지어보자고 하고 회사에서 마주치면 제 배에 안녕 하고 인사하고 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 사람도 결국 아빠가 되고 있구나 하고 감동했죠.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임신 소식을 알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유산을 겪었습니다. 원래 첫 애는 잘 자리를 못 잡는다고 하던데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너무 급작스러웠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애는 다시 가지면 된다고 위로를 했지만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쓸데없는 자책까지 들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 뒤였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가지면 된다고 위로를 했었는데 저는 그 이후로 임신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기미가 없고 노력해도 반응이 없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죠. 유산 이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댁에서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위로를 해주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끝마다 그래도 아이는 빨리 낳아야지가 붙는 거예요.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게 느껴진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저를 따로 불러 앉히더니 아주 조심스러운 척 말을 꺼내는 겁니다. 예진아, 너 일 그만두고 몸 좀 챙기면 안 될까? 요즘은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다잖아. 그래, 우리는 손주가 정말 보고 싶어서 그래. 지금은 둘이 사니까 외벌이도 괜찮지 않겠냐? 생활비 부족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 말 듣는데 그냥 속이 턱 막히는 거예요. 애가 안 생긴 건 제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애가 안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저보고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복잡했거든요. 근데 또 유산을 겪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져 있었고 아이가 너무 간절한 시기라 결국 일을 그만두고 임신 준비에만 매달리게 됐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아예 저를 자기 프로젝트처럼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임신이 잘 된다는 한의원에 데려가 약을 지어 먹이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사와서 이거 꼭 먹어야 해. 애 낳으려면 체력부터 키워야지. 하고 챙기고 산부인과 일정도 시모가 먼저 확인해서 예진아, 오늘 검사하는 날이지? 잊지 말고 가. 하고 재촉했죠. 시모가 원래 저를 썩 좋아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손주 보시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정성을 쏟아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긴 한데 부담도 정말 크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고생하는데 매달 실망하는 시모 모습 보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병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제 자궁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 정도면 임신이 쉽게 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안 먹어본 영양제도 없는 것 같고요. 생활 패턴도 완전 교정하고 스트레스 받을까 싶어 TV도 거의 안 보고 조용한 음악만 틀어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의사가 결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워낙 자궁이 약하셔서 착상이 잘 안 되는데요. 이러면 만약 운 좋게 착상된다 하더라도 착상된 줄도 모르고 유산한 줄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계속 유산하게 되면 자궁 내막 손상으로 나중엔 진짜 불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무섭고 서럽고 몸도 약해져 있는데 마음까지 덜리는 기분이랄까요. 그러면서 의사가 제게 권한 게 시험관 시술이었죠. 이건 착상 확률이 높다면서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시험관이 여자 몸에 진짜 힘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해야 했어요. 시댁에서도 손주를 바라고 있었고, 저도 남편과 정말 가족이 되려면 꼭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험관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은 진짜 사람 잡아요. 주사 맞아야지, 날짜 맞춰 병원 가야지, 매번 검사해야지. 몸이 힘든 건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고문 같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우리 부부는 좀 더 가까워지기도 했어요. 남편이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늘 지친 얼굴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하루에 한 번은 꼭 저를 안아줬거든요. 여보, 오늘도 고생했지? 아프진 않아?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돈 문제로 싸울 일도 없으니 오랜만에 조용하고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시기였죠. 그렇게 몇 번의 실패 끝에 시험관 5차 시술에서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초음파 검진실에서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시모는 손을 잡고 됐다, 됐다 하면서 눈물을 훔쳤고요. 저는 온 가족에게 소식을 알리고 이제부터는 몸 관리에 정말 올인해야지, 절대 무리하지 말아야지 다짐 또 다짐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정작 남편은 생각보다 시큰둥한 거예요. 여보, 태교 겸 아기용품 좀 보러 갈까? 애들은 금방 크는데 그런 거 많이 사서 뭐해. 비리 사두면 하나도 못 입혀. 예전 같았으면 쇼핑이라. 그럼 환장하고 카드 들고 먼저 달려갔을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기껏해야 좀 바뀌었나 싶다가도 뭔가 이상했죠. 그리고 제가 입덧이 심해서 다른 건 잘 신경 못 썼거든요. 어느 날은 누워있다가 밥 먹기 전에 좀 움직였는데 문득 생각난 게 가계부 정리였어요. 아이 생기면 병원비, 태아보험, 산후관리 이런저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날 잡고 남편 카드 사용 내역을 보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남편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줄어든 줄 알았는데 카드 값은 그대로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동안 남편이 뭘 사들고 오는 모습이 없길래 몰래 저축이라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카드 값은 계속 비슷하게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컨디션 좋을 때 내역을 자세히 봐야겠다. 생각만 하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임신 20주차쯤 됐을 때였어요. 병원에 검진을 다녀오는 길이었죠. 뭔가 컨디션이 이상해서 잠깐 벽에 기대섰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닐 거야 하면서 천천히 숨을 고르려고 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자리에 주저앉았고요.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길 한복판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천장이 보였어요. 의사는 아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선이 돼서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몇 시간 전에 초음파로 심장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기만 했어요. 그렇게 이틀 동안 입원하고 퇴원해서 집에 돌아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모가 집안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죄송한 마음에 고개도 못 들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모 옆에 앉아있는 낯선 여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임신을 한 여자가요. 어머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묻는 제 질문에 시모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 아이 임신한 여자다.
네? 정말로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요? 저는 말문이 막혀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멍하니 있으니까 시모가 아주 차가운 눈초리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새며느리가 피곤해서 컨디션이 안 좋다니까 너는 짐 싸서 나가 얼른.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새며느리? 짐 싸서 나가라? 전 차라리 제가 헛소리를 듣고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겨우 입을 떼고 말했죠. 어머님, 지금 제가 막 퇴원해서 정신이 없어서요. 제가 제대로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게 너가 우리 아들 기를 너무 많이 죽여버린 탓이다. 제가요? 제가 그 사람 길을 죽여놨다고요? 그러자 시모는 마치 진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듯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게 말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원래부터 쇼핑 중독자라 물건을 사야만 우울함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소비를 줄이라고 잡돌이를 하니까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였다는 모양이에요. 시모 말로는 남편이 그 시기에 실제로 우울 증세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황처럼 집만 어슬렁대다가 어느 순간 단체로 진행하는 심리상담센터 같은 곳에 갔는데 거기서 일회성 상담을 받게 됐대요. 그리고 바로 그 상담에서 이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사정 이야기하다 보니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분위기가 됐다고. 결국 그렇게 위로 주고받다가 눈이 맞아버렸다는 거죠. 그 와중에 그 배 나온 여자는 고개도 빳빳하게 들고 앉아 있었어요. 모든 말을 다 들으면서도 미안한 기색은 하나도 없는 얼굴로요. 둘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 서로 위로해주다 보니 눈이 맞았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저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아니 지금 시모가 며느리 앞에서 불륜을 그럴 수 있다고 말한다고요? 자기도 남편이 있는 사람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모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났다는 듯 말을 이어갔어요. 덕분에 우리 아들이 우울증도 다 나았어. 우리 아들도 진작에 재혼하고 싶었다는데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지 뭐니. 그래도 말이다. 우리 새며느리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너만 이혼해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증작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도대체 언제부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아유, 너가 잠깐 정신 차리고 우리 애한테 잘해줬다며. 그러니까 그 마음 여린 애가 널 내치지도 못하고 기다렸다잖니. 너는 그렇게 남심을 몰라? 그러니까 지 남편 기나 죽이고 이렇게 밖에 나다니게 만든 거 아니냐? 여기서 저는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고쳐준 줄 알았던 그 변화, 남편이 보이던 다정함, 노력하겠다는 말들, 그게 전부 이혼 말 꺼내기 미안해서였다고. 저는 갑작스레 알게 된 소식들에 정신이 없는데 시모는 이제 저한테 더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아니 드디어 말해서 속이 시원하다는 듯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임신을 했잖아.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우리 아들 씨를 이렇게 대접해서 쓰겠냐? 본처라는 애는 지금 애를 2번이나 잃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 아들 귀찮게 하지 말고 당장 이혼해라. 저는 정말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머리는 진짜 새하얘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모는 저를 마치 귀찮은 집안일 처리하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 나온 여자가 그때 처음으로 제 얼굴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 표정이 내가 이겼다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때 그 모욕감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집도 결국 다 우리 집에서 해준 거잖니. 너는 몸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괜히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당장 짐 싸. 어머님, 그럼 그동안 저 병원에는 왜 같이 가주시고 약도 타주시고 왜 그러셨어요? 왜? 나라고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니? 나도 몰랐다. 걔가 자꾸 돈 달라길래 너랑 같이 못 놀아서 심심하니까 놀러나 다니는 줄 알았지. 너한테 아예 마음 돌아선 줄은. 그런데 이젠 너가 애까지 없는데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겠니?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우라들이랑 우라들 핏줄이야. 그 대사 하나하나가 제 귓속에서 쾅쾅 울리는데
저는 말 그대로 정신이 멍해졌어요. 시모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황당해서 웃음도 안 나올 정도였어요. 그동안 시모가 계속 남편한테 돈을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제 앞에서는 사치를 줄이는 척, 저축하는 척, 절약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그 여자 만나서 쇼핑을 다시 즐기고 있었던 거죠. 카드값의 비밀을 이제 알았네요. 제 앞에서 착한 척했던 남편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그 모든 행동이 하나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왜 갑자기 얌전해진 척했는지, 왜 소비가 줄어든 척했는지, 왜 제가 다 내는 생활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였는지 전부 설명되더라고요. 그게 전부 이 여자에게 돈 쓰기 위한 가면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역겨워서 온몸이 전부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는 유산하고 수술까지 마친 몸으로 이제 막 겨우 집에 돌아왔는데 들으라는 소리가 더 좋은 며느리 왔으니 너는 나가라인 거잖아요. 그 부조리함, 그 잔혹함, 그 참담함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제 몸이 진짜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났어요. 호르몬이 폭주하는 것처럼 머리가 새하얘지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시모에게 달려갔어요. 제 손이 먼저 나갔고 시모 머리채가 제 손 안에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유산하고 막 들어온 사람한테 할 말이에요? 당신들이 사람이냐고. 얘가 미쳤나? 손 안 놔? 어디서 감히? 시모는 제 말을 자르듯 소리를 지르며 저를 힘껏 밀쳤어요. 저는 수술 부위가 퍽하고 충격을 받으면서 숨이 턱 막혔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어요. 바닥에 닿는 순간 통증이 번개처럼 훅 올라와서 견딜 수 없었고 서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 자리에서 울음이 바로 터져 나왔죠. 정말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여전히 저를 내려다보며 씩씩대고 있었어요. 그 눈빛엔 미안함도 걱정도 죄책감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던데 잘 견뎌보세요. 저는 이 수모 절대 안 잊을 테니까요. 그 말의 끝으로 저는 그냥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갔어요. 문 열자마자 울음이 또 터져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끊기면서 상황을 설명했거든요. 부모님은 듣다가 얼굴이 점점 굳더니 마지막엔 완전 폭발 직전이셨어요. 뭐? 그 집에서 딴 여자를 앉혀놨다고? 그리고 쫓아냈다는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네. 예진아 울지 마. 지금 당장 가자. 너 혼자 당한 거면 몰라도 이건 우리까지 우습게 본 거야. 이대로 넘어갈 거니?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해요. 평소에는 그렇게 야무지게 굴면서 왜 주눅 들어있냐? 너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무서우면 엄마 아빠 뒤에 있어라. 우리는 다시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탈출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기가 막혔지만 부모님이 제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생각한 거랑 달랐어요. 집 도착하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무언가 부서진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리를 들어보니 남편도 퇴근했는지 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얼어붙어 서 있을 때 경찰이 급하게 뛰어와 우리를 막았어요. 출입 금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제가 사는 집인데요? 제가 이 집 안주인인데 왜 못 들어가요? 그러자 경찰이 당황하면서 난감해하더라고요. 뭐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 안에서 경찰 둘에게 양팔이 잡혀 끌려 나오는 누가 끌려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임신한 여자였어요.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요. 얼굴에는 낭패감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시무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따라 나왔죠. 안 돼.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아주 진짜 동네 창피할 정도로 난장판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얼어붙은 채로 보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사정을 설명하고 경찰에게 물어보니 직접 연관된 가족이라는 걸 확인한 경찰이 경위를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그 여자가 알고 보니 남자들 등쳐먹는 사기꾼이었대요. 명품을 들고 다니면서 부잣집 딸내미인 척 연기를 하고 남자들한테 난 명품 아니면 안 들어요. 선물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굴다가 명품을 하나 받아내면 그걸 바로 팔아버리고 똑같이 생긴 가짜를 사서 들고 다니면서 다음 남자한테 또 받아내고 그걸 반복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런 인간한테 당했다고? 경찰이 말하길 이 여자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 우울증 센터 같은 곳이래요. 심적으로 힘든 사람들한테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하고 다가가서 속사정 털어놓게 만들고 그 약한 틈을 파고드는 식이었대요. 그러고는 돈을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다가 들킬 타이밍 되면 싹 튀는 방식. 딱 사람 약한 구석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죠. 남편이 거기에 걸린 거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여자는 보통 돈 없는 남자들을 등쳐먹다가 달아나는 타입이었는데 우리 남편은 진짜 찐부자였잖아요. 그동안은 소소하게 월급 털고 심하게 당한 사람들은 빚까지 지게 해서 신용불량자 만들고 그렇게 버린 사람들만 있었을 텐데 우리 남편은 딱 보니까 금광이 따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크게 한탕 노린 거예요. 이혼시켜서 본인하고 결혼하려고 임신까지 감행한 거죠. 근데 문제는 임신을 했으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처음엔 어떻게든 버티다가 배가 커지니까 기형아 검사니 뭐니 해서 어쩔 수 없이 병원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남편 정보랑 병원 시스템이랑 꼬여서 결국 그 의료 기록으로 덜미가 잡힌 거예요. 수사망이 좁혀오는 걸 눈치도 못 챘겠죠. 그리고 마침 그날 시모랑 같이 있는 그 타이밍에 미행하던 경찰이 딱 덮쳐서 현장에서 체포해버린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게 뒤집힌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유산하고 들어오자마자 짐 싸서 나가라며 새며느리가 어쩌고 하던 그 인간들이 사기꾼 여자 수갑차고 끌려가니까 순식간에 태세 전환을 하는데 그 광경이 어찌나 코미디 같던지 저는 오히려 멍해져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 놈은 제 손을 붙잡고 눈을 대구르르 굴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도 당한 거야. 나도 꽃뱀한테 당한 거라고. 나도 피해자야. 여보는 나 이해하지? 응. 나도 정말 몰랐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니? 예진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우리 며느리는 너 하나뿐인데 내가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이러지 뭐니. 예진아, 앞으로 몸 관리 잘해서 다시 임신하면 돼. 아까까지는 저보고 짐 싸라, 나가라, 우리 애 기 죽여놨다, 새 며느리 맞아야 한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제 손주 타령을 하면서 입꼬리를 바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잠깐 사이에 기억까지 바뀐 사람들처럼 굴더라고요. 저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 꼴을 보고 있고 더 이상 참지 못한 친정 엄마가 한 걸음에 시모 앞으로 가더군요. 그리곤 쩍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리도록 시모뺨을 때려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미치셨어요? 지금 누구를 갖고 놀아? 상처는 상처대로 줘놓고 사기꾼한테 당하니까 이제 다시 며느리야? 너네 집은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우리 딸이 우리 집이 호구로 보여? 그 다음엔 남편 놈 차례였어요. 엄마 손이 아주 정확하게 남편 놈 뺨으로 꽂히더라고요. 남편 놈 얼굴이 그대로 옆으로 돌아갔어요. 네 놈이 제일 문제다. 어떻게 결혼 생활 내내 처리 안 되니? 너 같은 놈 인간 만들어주겠다고 고생한 우리 딸 세월이 너무 아깝다. 너가 아주 큰 복을 찬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딸 무조건 이혼시킬 거고 이딴 집 구석에 2번 다시는 못 돌려보내니까 그런 줄들 알아. 엄마가 저 대신 나서주시니까 저도 너무 든든하고 아까까지만 해도 상처 있고 방어적이 됐던 그 마음이 금세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묵혀놨던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감내했던 것들 다 풀어냈습니다. 그래, 나 이혼할 거야.
그동안 나 속이고 돈은 돈대로 쓰고 아주 가정교육 잘못 받은 티 팍팍 낸다. 그치? 그동안은 내가 저 사람 만들어서 바꿔 쓰려고 했는데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야. 너한테 무슨 능력이 있니? 다 니네 아빠한테 받은 돈이면서 그거 감사한 줄도 모르고 팍팍 써대기만 하고. 그래, 네 옆에 아주 좋은 엄마 있는데 너가 뭘 보고 자랐겠니? 그 말 듣는 순간 시모 얼굴이 확 굳어버렸는데 전 그 표정을 보니까 억울함보다 시원함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솔직히 맞잖아요. 아들이 사치를 부리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게 부모인데 시모는 옆에서 카드 쥐어줘 가면서 부추기고 있었잖아요. 시모도 시부 돈 받아 쓰는 거면서 말이에요. 그 와중에 시부도 소식을 듣고 신혼집으로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시부는 현관에서 상황 보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시모와 남편 놈을 번갈아 보면서 폭발했죠. 이 요편네하고 아들이란 놈이 쌍으로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다녔구만. 너희가 제정신이야? 내가 앞으로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고 다니냐? 둘 다 이제부터 내 돈 한 푼 못 쓰게 할 테니까 그런 줄들 알아. 그 말 나오자 남편 놈 표정이 진짜 세상 잃은 사람 표정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시부가 지금까지 보조금처럼 챙겨줬던 카드, 현금, 용돈 그게 평생 이어질 줄 알았겠죠. 근데 딱 잘라진 순간 남편 놈은 다리에 힘 풀린 사람처럼 휘청거리더라고요.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 예약하고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남편 놈이 바람 피운 건 사실이고 상간녀가 임신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 이혼 소송은 정말 순식간에 끝났어요. 당연히 제가 승소했죠. 재산 분할은 제가 기여한 비중이 적어서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위자료는 아주 단단하게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부가 따로 연락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위로금까지 챙겨줬어요. 일은 이렇게 됐지만 내가 너한텐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아무래도 그 여자가 낳을 아이는 말이다. 저는 솔직히 그 문제에 대해선 신경 끊었어요. 일이 어떻게 됐든 전 남편이 데리고 올 사생에 대해서는 시부도 여러저러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한테 이것저것 포함해서 돈을 주시는 거 같길래 아버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위로금은 냉큼 받았어요. 하지만요, 사생아가 어찌됐든 제가 그 년한테 화나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간녀 소송도 바로 걸었어요. 임신 증거까지 있으니까 이건 뭐 싸움이 될 것도 없다 싶었는데 송달되자마자 상간녀가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전 남편 아이가 아니래요. 한마디로 남편 놈이 아니라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이 소리 듣는 순간 전시댁 식구들 완전 얼이 빠졌죠. 경찰에서 들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그 여자는 원래 사기칠 때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났대요. 남편 놈은 그 중에서 금전적 가치가 제일 크게 보였던 거고요. 그러다가 임신하자 이건 기회다 하고 남편 놈한테 갈아타려고 했던 거죠. 결국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했고 위자료 내기 싫으니까 진실을 까발린 거죠. 그 후엔 전시댁 식구들이 전부 상간녀에게 사기죄로 고소장을 넣었어요. 그렇게 아주 질척질척한 싸움판이 열렸습니다. 남편 놈은 이혼 후에도 법원 들락날락하느라 돈은 돈대로 깨지고 정신은 정신대로 나가고 그 와중에 회사에도 소문이 쫙 퍼져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무슨 꼴일지 신수가 훤해요. 나이를 똥꼬로 먹은 그 인간 하나 때문에 시댁 완전 뒤집어졌으니까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키웠으니 할 말 있나요? 반면에 저는 지금 친정에서 엄마가 끓여주는 미역국 먹으면서 아빠가 깎아주는 사과 먹으면서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마음 치유 중이라고나 할까요? 중학생 이후로 평생 저 스스로 채찍질하는 삶만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드디어 한꺼풀 내려둔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습니다. 제 인생의 전반전이 끝난 느낌이랄까요? 소송건 잘 마무리되면 또 돈 벌었다 생각하고 좀 더 쉬죠 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인생의 후반전도 응원해 주세요.